저, 안 되시지만, 그 아우님에 대해서 소개를 제가 잠깐 할까요? 아니면 본인이 할래요? 예, 제가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 대한민국 경북 봉화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 송성일입니다. 사실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기회를 얻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근데 사실 처음에는 좀 두려웠거든요. 내가 뭐 별로 할 이야기도 없는데 그냥 평범한 농부로 좀 살아온 이야기가 뭐 그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평범한 농부가 평생을 농사를 짓고 살면서 가지는 어떤 문제의식이라든지 경험들을, 다른 분들은, 그렇게 쉽게 접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기회에 전달해 주는 게 의미가 없진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 그러면 뭐, 한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이론적이거나 난해한 얘기들은 아니고,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 아주 가벼운 이야기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은수 형님하고의 인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88년인가요? 부천에서 이제 원효영 형님의 출마로, 제가 이제 그 선거 운동을 지원하러 부천에 갔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가지고, 부천의 범박동이라는 일종의 부천의, 공장지대 빈민가 같은 곳이었죠. 거기서 빈민운동을 하려고, 방을 구해가지고 이제 몇 달을 같이 이렇게 빈민운동을 준비하던 그 시기에, 백운수 형님이랑 같이 이제 그 공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각자의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인연이 끊어졌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형님이 한국에 잠시 이렇게 나오시면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 뵙고 다시 이렇게 인연이 이어져 가는 이제 그런 이제 인연입니다. 형님은 예나 지금이나 수십 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열정적이시고 늘 이렇게 막 치고 나가시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분이라서 늘 존경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로 드리면, 그렇게 이제 빗물 운동을 하다가 그게 사실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무산되면서 1989년도에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서 이제 복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어, 지금 LG죠, LG. 주식회사 럭키에 이제 잠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어, 취직 생활을 했는데 사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이 몸에 맞지 않다 이런 이제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그게 사무직 노동운동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여기 출근을 하는데 여의도 LG 트윈빌딩의 로비를 이제 노동자들이 점거를 다 했고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 사무직들은 나가서 이제 그걸 막는 이런 역할을 갖다 세상에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이었죠. 그때 뭐 그런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정대 퇴근을 하는데 이렇게 막 분에 찬 그 현장 노동자 두 사람이 몸에 이렇게 휘발유를 껴안고 분신을 하는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소화기를 뿌려가지고 이제 목숨은 건졌는데 그 불건 이후에 그 막 고통이 막 몸부림치던 그 모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남습니다. 일단 그런 이제 경험 속에서 내가 계속 이 뭐 자본의 편에서 혹은 이런 기업의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꽃 퇴사를 하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이제 대학원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서, 대학원 이제 학생 신분으로 이제 뭐 인천 뭐 노동자 대학이라든지 이런데, 노동운동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뭐 결혼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을 쭉 이제 겪는데, 어, 1993년이죠. 이제 지금 조국 대표이죠. 조국 씨하고 같은 이제 활동을 하다가, 소위 말하는,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이라는 이제 연구단체 활동을 같이 하다가, 같이 있으면 구속이 되는 이런 이제 상황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 오래 이제 수영생활을 한 건 아닌데, 일단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 대한 사실의 희망을 좀 잃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이랑 부대낄 힘이 없다. 도대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지? 내가 발 뿌릴 세상의 터전이 어딜까?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계는 해결해야 되니까, 당시에 어, 민주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날기획이라는 이제 기획사에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일인가 하면 민주노총에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파업이라든지 뭐 노동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현수막이라든지 책자, 그다음에 팜플렛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남는 수익금을 다시 민주노총 활동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민주노총 산하의 일종의 재정 단위 뭐 이런 데죠.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하는데, 거기 일이 사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단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말도 없고, 뭐 예를 들면, 토요일 점심시간쯤 돼가지고, 저거 이제 퇴근하려고 준비하고, 당시에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A를 이제 몇 개 낳고, 이제 와이프는 내가 퇴근해서 애를 찾도록 이렇게 해서 와이프는 자기 볼일을 보러 가고 이런 상황들이었죠. 그런데 그 퇴근하려고 하는 시점에 어디에서 파업이 있다. 그래서 현수막 뭐 몇 장이랑 뭐 찌라시 몇 장이랑 빨리 인쇄 달하라고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그냥 막 미치는 거죠. 애도가 찾아야 되는데 이를 감당할 수는 없고 어쨌든 민주노총 활동 속에서도 이 기획사에서 일을 하는 이 노동자인 나의 삶이 나의 노동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 이런 이제 모순적인 상황들을 계속 이제 겪으면서 이제 지쳐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 나중에 이제 1997년 정도에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가진 것 없이 특별한 재주도 없고 자본도 없고 하지만 내 몸뚱아리를 통한 노동을 통해서 내 세 가족, 와이프랑 딸이랑 저랑 먹고 사는 어떤 이 직업, 일이 없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농업은 그것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농업을 이해하거나 뭐 집안이 뭐 농업을 했던 집이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농사 경험이라고는 이제 군대 시절에 봉사활동을 갔던 이게 이제 농사에 대한 이해의 전부였죠. 그러니까 아주 피상적이고 무모한 어, 얇은 이해를 가지고 내 삶을 농민으로 이렇게 정하고 기농을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 지금도 그 날짜를 기억하는데 1997년 9월 1일이었습니다. 이제 한참 고추를 수확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계절이었죠. 제가 잠시 혹시 우리 마을의 전경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공유하죠? 마을 모습을 공유하는 거는 제가 좀 서툴러 가지고 예, 예, 잘안 되겠습니다. 예, 제가 밑에 예, 제가 공유를 누르시고요. 사진을 아 보이시면 됩니다. 밑에 공유가 있죠? 예, 공유 있네요. 예, 공유, 공유 누르면은 컴퓨터 자판이 나오거든요. 예. 컴퓨터 자판에 사진을 찾아서 보여주면 됩니다. 컴퓨터 화면이 나와요. 공유 누르면은. 공유를 눌렸는데, 예, 예. 예, 아, 예, 나온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여기, 예. 여기서 이거를, 거기 이제 사진을 찾아서 예, 띄워주면 되죠. 찾아가니까 띄우면 됩니까? 예, 사진을 보여주면 돼요. 예, 이렇게. 뜨는가요? 예, 예, 보입니다. 예, 아, 보이네. 예, 예. 예.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의 봄풍입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한 4월 중순, 5월 정도 되는 그 마을 풍경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마을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 이제 그런 면을 가지는데 이 사고의 중심이 서울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어디 지리적이 판단을 할 때 서울에서 몇 킬로, 서울에서 몇 시간 이런 이제 기준을 꼭 이 서울로 정하게 되는 심리적 일종의 이제 함정에 빠져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서울에서 많게는 2시간 이상 벗어나진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양수리 뭐 청평 가평 이런 식으로 점점 찾아 내려왔는데 결국은 내가 가진 돈이랑 그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풍경을 찾아가지고
오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오지라 그러거든요. 여기를 BYC라 그럽니다. 봉화, 영양, 청송. 여기를 남한의 최고 오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봉화군의 명호면에 비나리 마을이라는 이곳에 이 풍경에 이제 반해가지고 이 마을에 이제 정착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어,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면 예, 어,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하고 이제 9월 1일 이제 짐을 이제 풀었습니다. 풀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방문을 나서 보니까 이제 새벽부터 경운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을 여기저기서 고추 수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으로는 내가 여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농업운동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일차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루를 건너뛰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자마자 고추 따는 큰 밭으로 이렇게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 인부들을 데리고 고추를 따는 할아버지한테 제가 여차여치 해가지고 경영에서 살려고 하는데 어, 농사일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추 수확을 같이 참여하고 싶은데, 제가 일을 잘하면 품값을 주시고, 제가 일을 못하면 그냥 밥만 주십시오.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막 너무 이렇게 환영을 하면서 좋다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이제 농업농적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기충만하게 막, 자신만만하게 밭에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저 말라 비틀어지고 왜소하고 힘없어 보이는 할머니들도 일을 하고 있고, 할아버지들도 일을 하는데, 내 젊은 내가, 당시에 제가 30대 후반이었거든요. 젊은 내가 저 노인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설명 못 하겠냐.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저분도 저 몸으로 농사를 해서 자식 키우고 평생을 먹고 살았는데, 이 시퍼런 정신이 내가 이해를 못하겠냐라는 이제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밭을 들어갔죠. 그런데 제가 이 좌절감을 느끼는데 반나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추를 한 4~5시간 딱 따고 나니까 어, 내가 인생을 이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 들었는가 하면 이제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군대 가서 유교 훈련 받는 것보다 이 고추 수확이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자세로 이거는 계속 노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녹음 노동이라는 게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때는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 어두울 때 만나서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오전 시간 10시 정도 한 타임 딱 쉽니다. 쉬는데 앉아 쉬는 게 아니고 주인 할머니가 그냥 음료수 한 잔씩 다가와서 부어주고 갑니다. 그럼 허리 한번 펴고 음료수를 마시고 컵을 건네드리고 다시 고추를 따는 이런 노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동이 아니고 공원으로 이제 다가왔던 거죠. 그래도 저는 내가 여기서 좌절하면 나는 농촌에 살 수 없다.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일을 했죠. 그래서 보름을 일을 했는데 이틀째는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고추를 땄고 3일째는 거의 네 발로 기다시피 해서 고추를 이제 딴 거죠. 하여튼 그런데 어, 좌절하지 않고 보름 동안 고추를 같이 이제 수확을 끝냈습니다. 그때 그 성취감은 이제 말을 할 수 없이 이제 컸던 거죠. 아, 나는, 농사 짓고 살 자격이 있다. 이제 그런 걸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름 일했는데, 당시 하루 일당이 2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해 고추가 한 건에 2,1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고추 수확하면, 어, 열 건에 이제 고춧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30, 뭐, 몇만 원 받았는데, 내 평생 받아본 어떤 돈보다 가치 있는 그런 돈이었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자본주의로부터 좀 자유롭고, 어, 조직의 강제 없는 자율적인 삶을 찾아서, 어, 정말 이렇게 가난하지만은 여유 있는 삶을 살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농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첫 관문이 이 혹독한 노동이었다면, 이거로
이 과문을 통과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 일단 경제적으로 농업에서 자립한다는 것, 정말 어, 가난한 삶을 받아들인 사람에게조차도 견디기 힘든 이제 그런 고난이 계속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고추농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을에 처음으로 소득작물로 생각이 되는 수박을 도입해서 수박농사를 지었고, 이렇게 많은 농사를 지어갔지만은, 이 정말 이 농사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낀 거죠. 실제 저 연배의 대부분 그 당시에 이제 이웃 농민들이 보면 이제 부도가 나서 모든 이제 논밭이 농협에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그런 이제 곤란이 이제 큰 문제고,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한 좌절감인 거죠. 어 내가 여기 김해에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는 할머니들부터 뭐하러 왔니껴? 여기 이제 사투리입니다. 뭐 하러 왔니껴? 어, 아니, 우리는 자식 새끼 서울 못 보내서 난린데, 어, 여기 뭐하러 왔니껴? 여기 뭐가 있니껴? 어, 먹고 살기가 편하나, 뭐 농사일이 그 편하나, 뭐 돈벌이가 되나, 생활에 편리한 뭐 문화시설이 있나, 어, 이 산골에 우리는 못 벗어나서 하는데, 젊은 너는 왜 귀농을 했냐? 이런 이제, 의아한 시선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혹시 뭐 사회에서 이렇게 뭐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왔냐? 아니면 부도나 가지고 오도갈 데 없는 사람이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할 정도로 어, 이 시골에서 진짜 이 시골의 삶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귀농하는 사람의 선택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 그래서 이 마을에 더 큰 문제는 이 마을 공동체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이 다 사라지고 이 어르신들 전체가 내 세대에 우리 마을이 끝난다. 내 세대에 우리 농업이 끝난다라는 절망감이 이 마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을 총회를 하면 마을 기금이 1, 2천만 원 이제 돈이 있는데 늘 언론에 안 끄니 우리 이거 털어먹자. 우리 죽고 나면 끝인데 우리 죽고 나면 끝인데 이 돈 두면 뭐하노? 우리 이 돈 가지고 어디 놀러 가서 회도 사 먹고 하자. 이런 낭송들이 올라옵니다. 실제 그 돈을 그래가지고 다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의 소유로 있던 토지까지도 팔아서 처분을 해서 그런 식으로 다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사회의 마을 공채를 유지해왔던 그 어떤 마을 공채의 기반들 있죠. 이 기반들을 다 없애버리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절망이 지배하는 땅에서 절망뿐인 땅에서 내 자식을 당시에 제가 귀농할 때 우리 딸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이 딸애를 키우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도시 생활이 내가 좀 어렵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내 성정에 맞지 않더라도 딸을 위해서 이 절망적인 이 공간에서 벗어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고민들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야, 내가 젊어서 한때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큰 소리 치는 놈인데, 다른 건 모르겠고, 한국 농업, 뭐, 대한민국 뭐 농촌 이 잘 모르겠고, 최소한 우리 마을 정도는 좀 사람들이, 희망차고, 서로 돕고,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그런 마을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한번 꿈을 가져봅니다.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렇게 오만한 생각이었죠. 세상에는 그렇게, 세상은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나름대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어, 지금부터는 제가 시도했던 하나하나 활동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농촌을 바꾸기 위해서 이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협동의 힘에 좀 의존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마을살이 하면서 한 20몇 년, 지금 한 27, 8년 됐는데, 전체 의 과정을 협동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다 보면, 제가 기농했던 초기에는 고추를 봄에 심거든요. 이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이날이 고추 심는 이제 피크입니다. 그래서 5월 5일 전후에 고추를 심는데, 이 아까 그 봤던 마을 풍경에 이 산 쪽에서부터
마을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두세 패로 나눠가지고 고추를 동시에 심어 내려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천천히. 어, 네 고추밭, 내 고추밭 할 것 없이 같이 일을 도와서 이게 한 27, 8년 전에 풍경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는 각 집안별로, 권씨 집안 따로, 신씨 집안 따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5, 6년, 7, 8년 지나니까, 가구별로 다 자기 고추 자기가 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은 할머니 혼자서 고추를 심는, 이제 이런 일. 그러니까, 이 협동농업의 이 전통 기반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게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에 눈에 그대로 보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다시 협동의 전통을 되살림으로써 마을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제일 처음에 제가 시도한 게 친환경 고추 장목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을 분 한 10명 분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시도는 어, 장목반을 만들고 정부에서 저기 하는 친환경 농업 교육기관에 교육도 단체로 갔다 오고 이런 이제 겨울철에 준비를 해가지고 농사가 시작된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무산됩니다. 어, 이 평소에 이 관행 농업을 지으시던 분들이 친환경 농업을 해서 제초제를 못 치게 되니까 이 풀을 감당을 못 하시니까 딱 장마철이 지나자 모두 그냥 제초제 통을 짊어지고 제초제를 뿌려버려서 뿌리면서 난 친환경 장과 못하겠다라고 다 탈퇴를 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농업 노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속에서 급하게 욕심을 내서 조직을 만드는 어떤 결과라고 지금은 제가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산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시도한 게, 도시의 이 씨감자 종자를, 이렇게, 연구하는 그 단체 기업과 연결 맺어가지고 동네에서, 씨감자 장목반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씨감자 1세대가 요즘,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조그마한 콩알 만한 이제 감자입니다. 요거를, 어, 농가 이 밭에서 키워가지고, 한 세대 그런 감자를 만들어서 이 감자를 이제, 감자 생산 농가에 보급하는데, 이제, 그 씨감자를 생산하는 이제 작업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씨감자 종자회사랑 다이렉트로 계약을 맺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나는 공동농업에 한번 적용을 하자 그래가지고 회사랑 계약을 맺고 장목반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첫 직접적인 공동 농업을 시도해 봅니다. 당시에, 이 장목반은 한 10명 가입했는데, 공동농업에 동의한 사람이 4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사람이 2만 평의 농지를 임대받아가지고, 이제 씨감자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래서 마땅히 기회소득은 한 가구당 한 2천만 원 정도를 벌여야 되는 이제 농사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공동노동의 한계가 이제 표출이 됩니다. 전부 다 개인적인 자기 농사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해진 날에 하기로 했던 작업을 미루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개인 농사는 그럭저럭 유지를 하면서 공동으로 같이 하기로 한 우리 시감자 농사는 늘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수확을 해서 결산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는가 하면 딱 마이너스 600만 원이었습니다. 플러스 8천만 원에서 한 가구에 2천만 원씩 소득이 가는 걸 목표로 했는데 결과는 마이너스 600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근데 돈은 그래 까졌지만은 이 공동농사, 공동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점인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그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도 이제 그때 분들이랑 만나고 이 지역사회에서 회자가 되는데 같이 망한 공동농사 끝에도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않은 그래도 서로 이해를 하고 마음을 상하지 않은 이제 좋은 시도로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아직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도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그 케토톱이라고 신경통 약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진코민이라고 은행잎에 이제 은행나무에 함유된 성분인데 이게 신경통에 이제 좋다. 이렇게 하면서
TV에 선전을 많이 하던 그런 이제 계절,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여기에 명호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 교정에 아주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를 보고 그 TV 광고를 보고 매칭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저 은행나무 잎을 닭 사료에 섞어 넣어서 닭을 먹이고 그 닭을 뭐 진코민 토종닭 이런 식의 상품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농협이랑 이웃 농가들이랑 의기투합을 하게 돼서 진코민 토종닭 장국반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초기에 이 사료 공장에 이 낙엽, 은행인 낙엽을 보내가지고 이걸 갈아서 사료에 혼입을 해서 이걸 다시 납품받아가지고 닭을 먹였거든요. 이 은행잎이 사료량이 한 2% 정도 되니까 닭이 그걸 먹고 바로 죽습니다.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1%로 줄이고 다시 0.5%로 줄이고 해서 0.5%가 들어간 사료를 먹이니까 닭이 그래도 죽지는 안 하고 발육은 좀 늦지만은 나중에 이거를 어, 연구소에 보내가지고 이 육질을 이렇게 검사받고 하니까 이 회분도 일반 닭보다 많고 조금 이렇게 성분이 좀 다른 그래서 우리가 진코민 토종닭이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결과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권해가지고 열몇 가구가 이제 닭을 진코민 토종닭 장국반에 가입을 하고 닭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생산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일반 토종닭보다 거의 2배 정도 가격을 받아야지만 타산이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농협 마트를 통해서 전국에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판매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이 생산 농가들이 농협과 이제 저 같은 이제 초기 멤버들한테 당신들이 하자 그랬는데 빨리 책임져라. 빨리 닭 팔아줘. 왜, 팔아주지 못할 거면서 왜 키워라 그랬냐. 이런 식의 항의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닭을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당시에 다행히, 한국에서 처음으로, 프랑스나 일본, 이제 프랑스 짙더라 그러죠. 뭐 이렇게, 뭐 일본도 이렇게, 어, 소위 말하는, 녹색 그린 투어리즘이라는 거를, 어, 이제 프랑스나 일본에서 활성화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이 그린 투어리즘, 팜스테이 그린 투어리즘을 한국 농업에 도입해가지고 지금 좀 침체된 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농업에서는 팜스테이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업을 도입을 하고 농림부에서는 녹색 체험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사업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생각은 맞다. 그러면 마트를 통해서 팔기엔 너무 비싼 닭이라도 그 도시민을 우리 마을로 끌어들여서 우리 마을에서 그 진품인 닭을 직접 드시게 하면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을 농협이랑 협력해가지고 도시민을 이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성과가 좋아가지고 한 열 몇 가구 정도가 당시에 이 진코민 닭을 키운 걸 통해서 생계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성과를 이제 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한 두세 가구 정도가 여전히 남아서 진코민 닭을 판매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농교류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거를 좀 더 활성화해서 지역의 에너지를 좀 이렇게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더하게 되면서 단지 진코민 토종닭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 판매하기 위해서 도시민이 올 수 있는 어떤 매력들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농촌의 고유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되고 또 그거로도 부족하니까 현대적 예술, 문화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이 도시민들이 문화, 예술, 그다음에 농촌의 정서 이걸 동시에 체험하면서 우리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하는 농산물을 구매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좀 토탈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언론에도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막
중앙일보 이런 이제 신문에 거의 한 페이지 전면에 다 우리 마을이 소개되고 하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 이제 활성화가 되고 하는 과정들을 좀 겪었는데, 어, 사실은 그 중간에 중요한 이제 좀 결정적인 어떤 변환의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 토요일 오후에 서울에서 이제 아이와 학부모를 실은 체험기에 관광버스 두 대가 오기로 되어 있고, 저는 그분들을 맞이하러 마을 앞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차에서 막 내렸죠. 내렸는데 이렇게 영화에서나 보던 아주 단란한 가정의 모습 그대로인 거죠. 엄마 아빠가 아이들 손을 잡고 서울에서 예쁘게 알록달록 차려입고 막 내려가지고 그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제 농사 체험을 하기로 한 마을 중심에 있는 밭까지 이렇게 같이 걸어오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마을 중간에 큰 고추밭이 있는데 거기에 6년 정도 됐죠. 걔가 6학년 이제 우리 딸이랑 이제 동갑인 6학년짜리 여자애가 아빠랑 고추를 따는 그 밭을 옆을 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추를 따는 그 애 이름이 은혜인데, 은혜랑 내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은혜가 활짝 놀라면서 고추밭 골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걔는 이 도시의 단란한 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시 아이들에게 엄마는 돈 벌러 도시로 나가고 있고, 아빠랑 단둘이서 남루한 작업복을 입고 6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는 모습을 자기 또래인 서울 아이들한테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농교류 사업을 하고 마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고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가진 그런 이제 어떤 충격에 대해서 전혀 짐작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큰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동네에 이제 이렇게 요 인근의 젊은 분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야,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우리는 어, 도시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도시민을 마을로 끌이들음으로써 우리 마을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마을의 활력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마을에 사는 이 아이는 오히려 도농교류를 통해서 어, 자기의 삶이 창피하다는 어, 창피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좌절하고 충격을 받는 이런 과정을 겪었더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마을 사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농교류 이제 이런 뭐 소득 증대나 도농교류, 그다음에 이 정부 사업을 땡겨와서 뭐 마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이건 결국은 우리 농민의 삶의 가치, 우리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우리 주민 자체, 우리 주민 자신이 문화생활을 하고 복리를 향상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 주민이 자기 삶에 대한 농민으로서의 자기 삶에 대한 내적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사고로 우리의 활동들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우리는 어, 도시민을 위한 문화체험이 아니고 마을 아이들을 위한 미술교실, 마을 아이들을 위한 수학교실, 영어교실, 이런 공부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손재주 좋은 마을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전시회를 열어드리고, 그래서 당신의 새끼를 꼬고, 이 나무 연장들을 만들고 하는 그 솜씨가 그냥 구태한 옛날 사라져갈 무가치한, 어, 것들이 아니고 정말 가치 있고 당신의 그 손재주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라는 걸 주기 위한 이런저런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주로 주민 자치력 향상을 위한 뭐 농민의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봉화 뭐 국민연대, 그다음에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뭐, 환경 단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의 중심을 바꾸고, 그 다음에, 단지 이렇게 생산 중심의 장목반에서 협동조합 운동도 이제 운동으로 좀 전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중단되었지만은, 뭐, 도시민과의 관계 속에서 농촌의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뭐 공동협동조합 이런 걸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 비나리 협업농장 따공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배추를 생산해서 재래 배추를 만들어서 도시에 공급하는 이런 이제 일들을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 마을 돌아서 한 27년 정도 살았는데, 어, 성공한 거는 아주 미미하고, 사실은 끝없는 실패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도 그 과정들을 이제 해나갈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되돌아와서 그 뒤를 평가해 보면, 어, 여전히 이렇게 주체 재생산이라는 문제에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제가 초기에 들어왔을 때 저를 맞이해주고 저를 어, 정말 이렇게 환영하고 보살펴 주었던 어르신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마을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유명한 마을이 돼가지고 많은 기록력들이 들어가지고 봉화군에서 인구가 줄지 않은 거의 유일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공동체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일단 요즘 기농자들 90%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카페를 하거나 민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이 도시에 생업 기반을 두고 뭐 주말에 농촌에서 지낸다든지 요런 이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전에 같이 마을 토들이 모여서 뭐 음식을 해 먹고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 비나리 협업농장 따공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마을 단위 전체를 본다면 경영적 성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 모델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여전히 턱없이 이제 부족한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전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인구 감소라든지 이 농업의 이 몰락, 이 큰 흐름에서 우리 마을도 전혀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 흐름으로부터 우리 마을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어떤 생업 기반, 생산 기반들을 전혀 만들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민이 많고 여전히 분투 중이고 그런 여전히 실험 중인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지혜가 필요하고 농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나름대로 이렇게 한국 농촌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마을 외에 정리한 것들을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우리 마을이 아니고 한국 농촌 전체는 엄청난 이제 농촌 이 분해가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농촌 마을은 거대한 양로원이다. 이렇게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어, 진짜 노령 인구밖에 없다 보니까 이 농업 노동은 주로 이제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요. 이제 농사 일을 대행하는 이런 게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배추 수확이나 배추 가공에는 베트남 노동자를 전적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아직 정확히 정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단지 일하고 떠나가는 이런 분으로밖에 지금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자리 잡아서 정말 이웃으로 다정히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노력과 준비들이 필요한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농촌의 이 소득이란 부분이 뭐 작다는 건 다 짐작을 하는데 이 단지 가난하다는 문제뿐 아니고 농업도 이 양분되면서 극소수의 이 분홍과 절대 다수의 빈농으로 이렇게 양분되는 그러니까 가난과 빈부격차가 동시에 겹쳐 있는 이런 이제 사항들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업의 성격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때문도 있고 이제 새로운 정밀 농업이란 것들이 들어오면서 뭐 식물 공장 이제 이런
이제 것들이 이야기되고 그다음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이 육체에 기반한 땅, 땅에 기반한 육체 노동 이거가 농업의 근간이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농사 짓고 살아온 사람들은 어떤 식의 변화를 해야 될지 이런 이제 갈등들을 이제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의 농업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유지하기 우리 농촌이 유지하기 힘들다 보니까 요즘은 어, 저기 에너지 에너지의 생산처로서의 농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대두되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도 농업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등등. 제가 지금 이 시간은 지금 45분이 지났는데 할 이야기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산만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생략을 하고요. 제가 가진 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문을 받는 거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복고가 아니고 어쨌든 이 산업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동시에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어떤 농업 모델이라는 게 없을까? 요걸 찾는 게 저의 이제 하나의 꿈이고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가 활성화된 마을 자치 공동체 이런 것들의 꿈이 여전히 좀 어, 유효하지 않을까? 이건 불가능한가? 이런 이제 실험들을 계속 이제 하고 싶은 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민의 이제, 기본적인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이 되면서 농업에 이 다원적 가치가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전통의 보존이라든지 등등, 뭐, 이 국토가 골고루 활용되는 그런 측면이라든지 이 다원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따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이제 세상을 이제 꿈을 꿉니다. 그거는 달리 제도로 말씀드린다면 뭐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지 농민 기본소득, 당신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 유지존 속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합당한 보수를 국가에서 주어짐으로써 농민이 상대적으로 생계에서 좀 자유스럽게 농업을 지으면서 이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을 이제 꿈을 꿉니다. 어, 그래서 많은 꿈을 가지고 20몇 년을 시도했지만은 여전히 저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전히 실험을 하고 있고 모색하고 있는 그런 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내 삶의 어떤 구호를 이렇게 이제 구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꿈꾸고 꿈을 나누고 조직하라. 이제 이 나름의 구호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 지금까지 너무 두서없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산만하긴 하지만은,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 선생님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 좀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질문 좀 말씀하시죠. 할게 우리 아우님. 그 저기 그 방글라데시나 저기 알제리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과거에 예, 그 1940년대에 예, 그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이 정도 될 거예요. 예, 그 농민들의 돈이 없으면은 예, 그 돈을 이렇게 꿔주는 뭐래 꿔주고 이자 안 받고 예, 예, 돌려받는 그 협동조합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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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은 할 용의가 없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예, 이건 조금 관계가 조금 없는 거지만 우리 예, 국토가 좁은 데서는 예, 앞으로의 그 식량을 무기로 담는 예, 그런 나라에서 예, 그런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그 기후 예, 변화 때문에 막 이렇게 예, 장마가 되고 막 갑자기 막 또 뭐 가뭄이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뭐야 저기 무기화시키는데 우리 한국의 어느 게 좀 불가능하겠지만은 아우님은 그 마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해 예, 나갈지 한번 두 개 예. 얘기해 주실래요? 어, 협동조합, 그 예, 다음에 저기 예, 예, 예. 예. 그, 예, 이제, 말씀해 주세요. 예, 예, 그 소액 대출은행, 이제 그 위기 이제 가정에 소액 대출을 해주는 이제 그
그걸 뭐 마이크로뱅크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예, 예, 그런 이제 많이 시도를 해봤고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 생각보다 이렇게 유지 존속하는 게 상당히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어 위기에 처한 가정에 낮은 이율로 높은 저기 위험을 감수해서 돈을 대출해 주는 건데 여기에 사회적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여되지 않는다면 금방 기금이 고갈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예, 단독으로 하기는 힘들다. 결국은 사회적 재원, 국가적 재원에 기반하에서 유지할 때 가능하다. 이런 판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실험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성공적인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뭐 저는 알고 있고요. 뭐 제가 잘 뭐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그 식량 자급 그 문제는 사실 우리 사회에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식량 자급률이 한 4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먹는 게 한 45%, 우리 국민이 먹는 게 45% 정도 생산하고 55%를 수입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가짜입니다. 우리나라 육류에 육류를 한 50% 수입하고 육류도 한 50%는 생산하는데 우리나라 육류를 생산하는 사료는 100% 전량 사료를 수입합니다. 그래서 이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작업률은 우리나라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료를 100% 수입해서 짐승을 키우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불구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의 55%는 수입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죠. 근데 어, 이마저도 계속 줄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어, 올해 시작한 다르고 내년 시작한 다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위기에 대한 대응들이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어떤 논쟁이 있는가 하면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어, 진보와 보수의 지금 대립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 1년에 국민이 쌀을 한 400만 톤 정도 소비를 하거든요. 정확히 한 395만 톤 정도. 그런데 생산은 한 375만 톤 전후 생산을 합니다. 그럼 조금 모자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대신에 의무 도입량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등등 나라로부터 1년에 40만 톤 이상의 쌀을 의무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게 WTO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75만 톤 플러스 40만 톤 하니까 우리 그 소비량인 395만 톤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쌀 생산이 많다고 계속 정부에서는 쌀 생산을 줄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을 줄이면 그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농민들은 왜 쌀을 생산을 줄이라 그러냐. 우리나라가 쌀을 40만 톤 의무 수입을 안 한다면 쌀이 모자란다, 우리는. 그런데, 의무 수입, 우리나라가 다른 이제 공산품을 팔기 위해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쌀 시장을 개방 안 하는 조건으로 의무 수입 물량을 받은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재협상을 해야지. 왜 우리 농민 보고 쌀을 생산 줄이려 하냐. 자, 이 논쟁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쌀 생산을 줄이고 수입을 하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수입 쌀이 훨씬 싸거든요. 우리 농민이 우리나라 이 산지 많은 농업 조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 단가가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든 이 자본이라는 이 관점에서 농민의 쌀 생산을 줄이고 그래서 수입을 늘림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대해서 이제 농민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진보 단체 쪽에서는 무슨 소리 하냐? 쌀 의무 수입을 없애라. 농민의 쌀 생산은 적절하고 향후 통일 이후에 우리 한국 한반도 전체의 먹거리를 보더라도 남한의 쌀 생산 기반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런 이제 대립이 있습니다. 저기 근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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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그 로봇이 대신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저기 일을 예. 농사 일을.
예, 그리고 예, 로봇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예, 라스베가스 뉴욕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예, 빌딩을 갖다가 농사 그렇죠. 빌딩을 지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뭐 60층인가 40층 만들어갖고 그 유리 예, 빌딩을 만들어가지고 예, 온실인데 이제 완전 빌딩이죠. 그래 예, 거기서 거기 먹거리를 갖다 그 빌딩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예, 앞으로 그런 걸 갖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하나 그 쌀이 남아돌면은 막걸리를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예, 수출을 하는 거. 예, 그래서 떡을 많이 만들어요. 떡 있잖아요. 예, 지금 예, 미국에 그 무슨 떡은 콩떡인가 오는데 한국에서 온다 어,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가 예, 조그만 그 공장에서 예, 여기 굉장히 막 7불 50전에 팔거든요. 조그만 거를. 예, 근데 예, 그걸 갖다가 무지무지 많이 온다. 그러니까 그래 가공된 식품을 갖다 만들어 갖고 파는 걸 예. 갖다 만드셔 갖고 그다음에 로봇이 하면은 좀 많이 쉬워질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 그 선생님 말씀에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수직 농장이라 그러죠. 이 건물 안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그 다음에, 정밀 농업이라 그래가지고 로봇이 풀을 뽑고 수확을 하고 이러는, 이제,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농업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실 큰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서 이 농업을 하면서 기존 농민들이 배제되고 기존 농촌의 어떤 분해를 촉발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정밀농업, 로봇농업, 그다음에 수직 공장, 식물 공장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 과도 위에서 기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농민들이 그런 변화 과정에서 자기 칼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노력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는 좀 방기하고 있고 어쨌든 기술 중심의 자본 중심의 입장에서 그런 기술을 도입하는 데는 앞장을 서는데 그로 인한 이런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좀 무관심하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좀 있다고 예, 생각. 그건 뭐, 예, 자본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예, 제가 이것은 조금 여기, 우리 아우님의 이해를 좀 수준이 낮다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쌀 수입을 얼마큼 하라고 하잖아요. 하면은, 예, 물론 이제 그건 해야 되지만, 예, 일단은 어떤 제재를 안 받고 그러려면은, 대두, 옥수수 이런 것을 이런 밭에 이제 켜가지고 예, 하고, 예, 나중에 그 식량의 그 무기화가 되고 뭐 예, 했을 때, 예, 그걸 다시 또 농지로, 예, 농지로, 밭이 아니고, 예. 어, 농지로 이렇게 전환시키고, 그런 음. 방법도 있지 않을까. 지금 아, 예, 굉장히 그렇죠. 예, 위급하거든요. 예. 지금 그 방법은 이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논에 네, 타작물 재배 사업이라고 논에 콩이나 옥수수 같은 타작물을 심으면 정부에서 예,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을. 그러니까 예, 가능하면 쌀을 좀 덜 짓고 다른 작물을 하십시오. 라고 이제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논이라는 게 벼농사에 최적화된 토양 구조를 예, 갖고 토지, 있죠. 예,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물 빠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콩이나 옥수수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토목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논을 논을 물 빠짐이 좋은 밭으로 전환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예, 야, 논을 밭으로 바꾸려 하다 보니까 이 토목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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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건 그래서 맞았는데, 정부에서 예, 재원하기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소량만 소규모만 매년 그렇게 타작목이 재배 가능한 밭으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농어종사 근무할 적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예. 질문을 하십시오. 박 박사님, 예, 뭐 개인적인 김태창 것도 박사님, 좋고요. 예,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성실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예, 말씀을 잘 들었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은 그 도시에서 말하자면은 노동의 가치를 위해서 말하면 혁명을 꿈꾸다가 예, 어떻게 말하자면은 피신해서 농촌에 갔는데 예, 지금 농촌의 사정을 얘기하는 걸 봐서는 농촌이 더 혁명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지금 이대로 놔두면 농촌은 해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예, 방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모든 면에서 사실은 자본주의 어떤 체제가 싫어서 농촌에 가셨지만은 모든 농촌에서의 몸부림은 자본주의가 결국은 목을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사업을 하면은
결국은 자본주의적인 생각, 자본주의적인 어떤 체계가 음, 그거를 이 덜미를 잡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들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그 농촌이 진짜 혁명이 필요한데 그런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고 뭐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네, 그 저기 아니 절대의 가치를 음, 추구한다면은 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음, AI나 무슨 로봇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그런 정도의 큰 변화가 있어야 어떻게 농촌이라는 걸 이유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그 노동 자체를 어떤 관이 전부 주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네, 말씀을 듣고 그 네, 전에는 농촌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급격한 자본주의 체제 네, 뭐 돈이 많이 들어와서 음,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그 돈이 노동의 위에 서잖아요. 결국은 그게 자본주의고 그런 상황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생각인데 네, 말씀해 주시면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먹거리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그 양배원 선생님 말씀대로 정밀농업이라든지 식물 공장 이런 쪽으로 이제 전환함으로써 일정 정도 어, 커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농업이 갖고 있는 이제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자본주의 하에 농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제 그 자본주의 하에서 갖고 있는 농업의 한계 이런 이제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지금 가장 보수적인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농업 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의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공동농업. 그러니까 개별적인 농가의 노동집약형 농업을 대신해서 집단화해가지고 기술집약형 농업으로 바꾸는 이런 집락농업 이 시범 사업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갖는 성격상 이게 계획적이고 공동의 힘이 없다면 상당히 힘들다 이런 인식들을 이게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이걸 떠나서 공통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필수 농지의 공적 보유를 위한 작업을 우리나라도 한 10년 이상 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부, 보수 정부에 무관하게. 왜냐하면 이 농지를 개인의 손에 맡겨놓을 때, 이 농지의 토지 가격에 따라 가지고, 농업의 생산성에 비추어 본다면, 농지를 유지하는 게 어리석은 짓이 되는 거예요. 그냥 팔아서 아파트 짓고 공장 지으면 더 비싸게 파는데, 그 돈도 안 되는 농사를 짓고 있는 거는 어리석은 짓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지가 끊임없이 잠식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150만 헥타 선이 무너진 지 오래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마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정부에서는 어,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못하지만은 조금씩 이 필수 농지를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공적 소유로 바꿔서 이 필수 농지를 청년농, 자본이 없이 농촌에 들어오는 이 청년농한테 싼 가격에 임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업은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농업은 불가능하지만은 농업이 갖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어떤 계획적 측면, 그다음에 공공적 측면을 외면하고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공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를 어느 선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단편 잘 예. 예.
이제 그런 거가 한계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인구가 지금 출산율 0.6인가 해서 곧 나라가 소멸한다는 입장에서 예, 아마 그 순서가 농촌부터 소멸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물론 예, 이제 농 저기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중에서 농촌이 먼저 줄어드는 거지. 뭐 그런 점에서는 어쩌면은 프라이어티가 우리가 그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어떤 예, 정책들이 예, 반드시 이어진다면은 예, 그런 거가 지금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뭐 예, 성공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김태창 박사님, 예, 예, 말씀. 말씀 들립니까? 예, 잘 예, 들립니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박사님. 예, 예. 예. 예,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일본 친구들하고, 실험 단계인데, 좀 다른 방향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종래는 농사를 농사로서만 생각했는데, 이 나이 들다 보니까, 이 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연배. 그래서 그 나이 든 분들의 생각이 거기에 보태져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농업과 그다음에 먹거리와 그다음에 건강과 그다음에 약과 의료를 이렇게 합친 그러한 그 생각으로 농업을 조금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래서 종래 주로 쌀을 중심으로 하는 먹거리 생산이라고 하는 의미의 농업을 우리 건강과 연결시켜서 그 합리적인 분배 그리고 역할 담당의 그 분화를 통해서 이 순전히 예를 들면 식의 문제, 먹이의 문제, 식사의 문제에 관련되는 그러한 그 곡식과 야채와 과일을 이렇게 각각 분담해서 그 전업적으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그러한 분업 체제를 형성하고 될 수 있으면 인간의 건강과 연결되는 그러한 에, 작물 재배를 또 함께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이를테면 약이 되고 의료에도 도움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없을까? 그래서 말하자면 의료계통의 전문가, 그 다음에 약, 약관계 약사든지 혹은 제약 회사라든지 이제 그 다음에 인간의 기본적인 건강에 관련되는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식사 문제, 먹거리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금 함께 연구를 하다가 어떤 지역에 좀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농사 짓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실제로 거기를 가봤더니 일본의 유명한 부사산이 가까운 근처인데 기본적으로 물의 조건과 그다음에 땅의 넓이와 토질과 그리고 거기는 인적인 구성이 조금 좀 맞는 것 같아서 전부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쌀을 만드는데 적합한 조건을 갖춘 그런 농가는 쌀을 만들고 좀 그것이 아닌 분들은 이제 각각 예를 들면 한약 재료 혹은 식사에 약재가 되는 그러한 작물을 전업적으로 재배를 하게 만들고 차차 이제 그런 걸 좀 익혀서 그래서 분업 체제를 어느 정도 갖추어 가지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농업과 식물, 먹거리와 건강과 약재와 그리고 의료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혼합이 된
그러한 농촌을 만들면 저들처럼 나이 많은 사람도 조금 좀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고, 그 동시에 이제 그 서로 힘을 합쳐서 농촌 사회가, 과거의 농촌 사회와는 달리, 거기에 이를테면 자율적인 협동 체제가 마련돼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자본주의의 그 폐해 쪽을 조금씩 줄여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지금 실험 단계입니다. 아직 어떤 그 구체적인 결과는 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지금 같아서는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나이 들어 몸이 아프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점에서 그 고민이 많은 그러한 세대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그 함께 사는 그 고장 혹은 삶의 터전, 이런 것을 어떤 중앙의 정부에만 의존하고 정부의 그 복지 정책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혹은 자립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그러한 일종의 그 종합 공동 생활 이런 그 공동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거를 마련해 가는데 기본적인 농업의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종래의 농업이 아니고 새로운 농업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이 용기를 얻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농업을 농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는 관련되는 건강이나 약재나 의료나 혹은 나이 들어가는 분들의 삶의 보람이나 이런 것까지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생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드는데 어떻게 농업이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뭐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방향에서 저 자식이 지금 실험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여기서 낼 수는 없지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직 모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그 생활 공동체를 각각 그 지역마다 만들 필요가 있고, 전국적인 정부 의존의 복지 정책에만 우리가 그 어떤 그것만 믿고 살다가 실제로 그럼 복지 정책이 전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오히려 실망을 가져오고 부조금으로 인해서 한없이 노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노인분들을 저 자신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분들이 뭐 예를 들면 지금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는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이니까 나이 먹은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젊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도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고 거기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플러스 기본적인 수입도 또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금 실험 중에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를 들면 쌀 생산 어느 정도 해서 받는 수입의 몇 배를 약재를 잘 생산해서 그것은 구매 그 통로를 만들면 훨씬 더 수입이 많거든요. 그리고 채소도 이때까지 우리가 종례적으로 했던 채소보다는 이 노인들이 먹어서 건강에 좋은 야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연구 결과로 나와서 예를 들면 여태까지 뭘 먹었는데 앞으로는 역시 가장 좋은 것은 예를 들면 토마토라든지 혹은 양배추라든지 혹은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부가가치도 높고 그리고 또 건강 증진에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때 뭐 쌀은 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조금 줄인다. 그리고 정부가 순회해서 나중에 어려울 때 이걸 방출한다. 이런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보다는 쌀 생산을 조금 안 하면 보송금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다른 대체, 예를 들면 농산물 혹은
그런 것을 생산하는데 유도하는 정책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잘 이용하면은 역시 농촌이 지금 같은 가난하고 쪼들리는 농촌이 아니고 오히려 고도의 그 사회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농촌을 팔발품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뭐, 지금 저희들 꿈은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1년, 2년 정도 해봐서 느끼는 것은 역시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밥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밥은 줄이고 그리고 밥 이외의 어떤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에도 좋다. 그 심지어 어떤 의사는 그 이를테면 그 종래 그 쌀, 보리 이런 것들을 줄이고 그리고 야채와 달걀과 뭐 이런 그 식사로 점점 개선하는 것이 나이 든 분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서 뭐 100% 그것만 의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 자신이 먹어보고 느끼고 저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그 체험을 바탕으로 저는 저 나름의 의견을 제출하거든요. 실제로 먹어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네들의 또 체험에 의해서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걸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마을을 훨씬 더 질이 높은 생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국리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성과를 올린다는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몇 군데만 하는 거지 일본 전체에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은.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실험 결과가 다른 데에도 적용 가능하고 공감이 형성될 수 있는 거라면 조금씩 이제 그 넓혀가지만은 지금은 우선 우리가 실험 단계에서 한번 해보고 몇 년 동안 그 경험을 축적한 가운데서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이것이 일본 전체에 그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더 좀 과감하게 펼치지만은 지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그래서 그런 그 서로의 그 지식과 정보와 그리고 경험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그 일종의 그 연결망이 있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일본서 경험하는 거고 선생님은 지금 한국서 경험하는 모양이고 또 여기 미국서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선 일본, 한국, 미국만 하더라도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그 조금 나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지혜를 모을 수 있지 않나. 관심과 그리고 노력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 저기 선생님의 아름다운 시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응원하고요. 예, 농업이 선생님 말씀대로 단지 먹거리 공급이라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가 않고, 진짜 뭐 건강, 치유, 뭐, 그 다음에 뭐, 의료 등등, 보다 삶에 밀착된 중요한 가치들을 포괄하는 그런 성격으로 거듭날 때, 우리 농업의 미래가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그게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농업의 성격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은 농업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농업을 더 삶의 도시민의 삶에 다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선생님 하시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따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본 어디에서 지금 시도하고 계신가요? 오사카. 예? 오사카, 오사카. 오사카. 예, 예. 예. 올가니도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올가닉이라고 그거 하셨어요? 올가닉. 제가, 농사. 제가 지금 사는 거는 오사카지만 이 예. 일은 이제 그 조금 더 좀 떨어진 농촌에 가서 이제 하는 건데, 예. 여러 군데서 또 서로 따로따로 사는 분들이 모여서 예. 그래서 국리를 하면서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이제 거기에 실험을 좀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가장 중요한 생명 아닙니까? 예. 그 생명을
늘 새롭게 열어가는 걸 생명 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는 10개자에 신은 새로 신자. 생명 개신 미학. 그것이 아름다워져야 된다. 그래서 생명 개신 미학이라고 하는 철학적 기반을 하여서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의 전문가들이 일단 대화를 통해서 쭉 그 생명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우선 공업은 기계와 물건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세상을 풍족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 희생당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 희생당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명을 더 중시해 여기는 그러한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은 공업이냐 농업이냐 했을 때 저는 우선 그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공업보다 농업이다. 그래서 농업에서 우리가 생명의 귀중함을 배우자. 그건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식물의 생명이라든지 혹은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농업을 통해서 생명 개신 문화의 그 어떤 그 창조 이거를 해서 우선 일본과 한국이 공유하고 동아시아에서 이것이 정리가 되면 이제 서양과 더불어도 그 바로 지금까지는 서양에서 배우기만 했지만 이제 우리가 서양에 오히려 그 alternative way of life 이때까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그 우리들의 그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생명 개신 미학 철학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하는 기회를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한번 나중에 저한테 연락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백 의장님, 백성기 네, 의장님. 네, 네. 아유, 우리 송 선생님, 우리 부천에서 꿈을 갖고 계시다가 멀리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둘이 정말 좀 알고 계세요? 좀 안면 있으세요? 둘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그때 누구냐면, 원혜영, 그 형님, 네, 형님, 그 성공하고, 원혜석이, 강영규, 강희대 선생님, 강영규, 아들. 그러니까 친구였어요. 같이. 그렇군요. 예. 아까 그래서, 말한 대로, 88년도에, 저를 많이, 힘이 되게 해줬던 친구였어요. 그 부천에서 빈민운동할 때. 그때, 아무튼, 말씀 나누세요. 둘이. 네. 그래서 더 반가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김태창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정말 농업이 강해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정치가 이렇게 막 엉망이 된 것처럼 농업 또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그런 차원에서 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그간의 27년 이렇게 되는데, 그런 노고가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그런 노력이 얼마나 또 귀할까,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올해가 이제 30주년이 됐어요. 1995년에 시작을 해서 그런 속에서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생률, 그다음에 이 고령화 속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재생산 자체가 어려운 이런 지경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주민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는 뭐 모든 산업이든 모든 산업, 그러니까 공업이든 농업이든 건축이든 모든 영역에서 절실한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외국인 이주민들의 어떤 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이제 보장을 해야 사실은 인간의 어떤 존엄성의 문제가 됐든, 그다음에 어떤 세계화 시대에 정말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나라로서 자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 문제나 재정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역시 이 문제 또한 고용허가제로 대표되는 이 지금 한국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형편이 없어가지고 단순한 저임금 노동자들을 그냥 필요에 따라서 수입해가지고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이탈을 하고 불법 신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이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농촌 또한 이제 예외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농촌에서 예를 들면 우리 외국인 이주민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문제가 돼 있잖아요.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네. 그런 어떤 농촌의 외국인들의 어떤 정주와 관련해서 현실이 어떠한지, 네. 그 다음에 아까 외국인 인력을 직접 이제 배추 농사를 할 때 쓰신다고 그랬는데 외국인 이주민들의 어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재정착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절실한 이렇게 이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인 것들이 어떤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시는지 이거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농사조차도 예. 외국인 공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게 지금 한국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예. 농업뿐 아니고,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실제, 저임금 일자리는 거의 지금 외국인들이 다 이제 맡아 있는 이게 이제 한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반해서 그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력만 우리가 짝 빨아서 먹는 하지만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당신이 자신의 나라에서 받는 보수보다 많은 보수를 주지 않냐. 요거 한계 가지고 모든 걸 커버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 그분들이 마땅히 우리 사회에 하는 기회에 대한 다른 임금 이상의 다른 보상들이 주어져야 되고, 저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그분들을 지금 계절 노동자로 불안정한 삶을 강요하고, 몇 달 와서 돈 벌여먹고 또 떠나고, 다시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이웃으로 여전히 폐쇄적이거든요. 어, 한국 사람, 유럽 사람, 백인 사람의 성들이나 흑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렇게 막 무시하고 하는 이런 풍토들이 우리 사회에 사실은 아직까지 뿌리 있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저는 그분들한테 시의 차원에서 우리가 베풀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 사회를 더 효율적이게 하고 더 건강하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다양화돼야 되고 다양한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마땅히 정착시켜가지고 단지 노동력 제공뿐 아니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양보경님, 저기 잠깐 비셨구나. 그러면 우리 저기 왕열 박사님 지금 들으시죠? 얼굴은 안 나오는데 좀 뭐 하시는가 보구나. 그러면 우리 박종훈 형님 저기 그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예, 예, 오늘 늦게 들어와서 잘 못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농업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 양보경님, 예, 네, 제가 그 질문할 거. 올가닉이잖아요. 제가 친구가 여기 미국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걔가 이제 늦게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농부랑 결혼했는데, 엄청 부자예요. 한 달에 버는 수입이 뭐 하여튼 뭐, 여름에 몇 계절 중에는 몇만 불씩 번대요. 하루에 막, 파는 수익이 여기 저 맨하탄에서 팔면은 하루에 한 10,000불 정도씩 팔아요. 그 아니, 물량을. 가만있어 봐요. 양보경님은 맨하탄에 사는데 72, 네, 91가에 사는데 네, 난 네. 두 번째 남편 재혼하신 분이 지금 시골에 친구가 있어요? 내 친구가 두 번째 친구 결혼을 깜짝 놀랐네.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농사를 짓는데 아, 부족해서 맨하탄에 사는데 맨하탄에 올가닉을 무슨 갖다 한대. 근데 그 예. 남자가 올가닉 학교를 다녔대요. 대학교가 있대요, 미국에. 그래서 2년인가 다녀가지고 진짜 올가닉만 만드는데, 올가닉은 보통 게 똑같은 게 나와도 4배가 영양소가 많다고 그래요. 4배인가 5배인가. 근데 올가닉이 한 2배 정도로 비싸게 팔거든요. 여기서는 보통 거하고. 그런데 지금 정말 아까 김태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야채 있잖아요. 좋은 야채가 있어요. 제가 하나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샐러리 있잖아요.
샐러리가 최고의 약이에요. 어떤 약보다도 좋은 게 샐러리예요. 근데 샐러리는 그냥 먹으면 소용이 없고 꼭 주스를 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주스도 그래. 아주 그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미국에 배우들이 다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근데 어떻게 먹는다고요? 그 샐러리, 우리가 먹는 샐러리, 샐러리 있잖아요. 기다란 거 샐러리 갖다 주스. 주스를 해서 먹는데 근데 그게 올가닉으로 예, 먹어야 된대. 그게 예. 올가닉으로. 그래갖고 주스를 마시면요. 제가 정말 아, 3개월을 갖다가 마셨거든요. 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그랬더니만 제 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세요? 중성 지방이 290에서 110으로 됐어요. 3개월 만에. 그렇게 되고 그 피가 그럼, 있잖아요. 콜레스테롤이 싹 내려가 버려요. 콜레스테롤 그래. 약 아니,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든 병은 그 야채로 고치라 그러잖아요. 음식으로 고치라 그러지. 예, 히포크라테스가 예. 얘기했잖아요. 약으로 고치지 말고 음식으로 고쳐야 되는데 여기 서울에 가면 암 환자들이 주스 있잖아요. 야채 주스, 과일 주스로 다 병을 고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 형부가 89살에 돌아가셨는데 암을 9개 갖고 사셨어요. 근데 어이. 병원을 안 가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기가 화장실 갔다가 돌아가셨어요. 화장실 갔다가 그렇게 걸어 다니다가 돌아가셨는데 병원을 안 가면 그렇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89세 이렇게 누워갖고 의자에 그 소파에 이렇게 누워갖고 돌아가셨는데 매일 주스 있잖아요. 그때 우리 언니가 10년을 헤매겼어요. 그 주스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갖고 그냥 에너지 나게 건강하게 여행 매일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진짜 그 음식을 잘 잡수시면은 약을 먹지 말고 음식을 먹으면 병원 가지 말고 약으로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면 80대가 병원에 가면 안 돼요. 병원에 가서 뭘 고치시겠어요? 병원에 가지 말고 음식으로 고쳐야 돼. 음식으로요. 그렇지. 여기 그럼, 여기 닥터 선생님도 계시는데 병원에 가면은 사람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피 아니, 검사니 뭐니 검사해가지고 다 사람 죽인다. 아니, 저기, 양복이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저기, 박 박사님. 글쎄, 의사들은 그런 걸 안 믿지. 의사들은 안 믿는데 제 경험상 암 환자가 병원에 안 간 사람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야. 병원에 가는 저도 못 살고 병원에 안 가면은 걸어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박 박사님 말씀하세요. 앉으세요. 어디 스톱을 어떻게 근데 마이크 키스. 아니 근데 우리 의사 있잖아요. 실제 자기가 의사면은 자기 아버지는 병원을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 저 소아과 의사가 장례식에 갔었거든요.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근데 암에 걸리셨는데 병원에 안 가셨다고 그래. 병원에 안 가고 우리 집에서 치료했다고 그래. 왜냐면 병원 가시면 아니 75세 80세 암에 걸리면은 병원 가면 죽는다 이거야. 더 힘들다 이거야. 집에서 고쳤다고. 그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나랑 대화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도 우리 의료가 좀 필요한 것 같지 않나요? 박광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그거 좀 말이 돌아가는데 농업에 대해서 거기 어떤 데로 가는데 예, 박사님 어떻게 농업에 대해서요? 뭐 병원에 대해서요? 어떤 거에 아니, 대해서? 이거 여기 병원, 제 생각에는요, 꼭 음식으로만 고쳐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급하면은 병원 가야 되고, 진료도 해야 되죠. 물론 인간의 몸은 자연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고, 뭐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렇게 꼭 그 음식으로만 이렇게 치료가, 물론 되겠죠. 근데 될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급한 암 그, 같은 거, 예. 그 의학적으로 그 확실한 거는 적게 먹을수록 오래 살아요. 그런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 거는 아주 데피니트한 뭐 그런 그 결과물이 있는데 지금 양보영 씨가 얘기하는 그런 거는 아주 데피니트한 결과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섭생을 잘하는 거는 굉장히 건강에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먹는 거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얘기한 뭐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게 다 섭생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 이거 뭐 먹고 운동하고 이거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뭐 그거밖에 없어요. 뭐 그 유전적인 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아직은 앞으로 아마 그것도 아마 어떤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지금에 와서는 그런 그 환경적인 요인
그중에서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농촌이 그런 거를 잘 갖춰서 어떤 건강한 라이프로 유도한다는 건 일리가 있어요. 그거가. 왜냐면 뭐 도심지 가야 뭐 매연 있고 이런 거에 비해서 농촌이 그런 게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이렇게 따져보면은 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농업이 그쪽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농촌이 이야말로 혁명이 필요하다. 예. 지금 도시의 혁명을 피해서 농촌으로 가셨는데 농촌이야말로 혁명이 필요한데 아마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젊었을 때보다 혁명의 의지가 좀 없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또 이제 딴 분 하셨나요? 이거 저기 왕열 박사님 이렇게 조용하시고 저 신석고 회계사님, 신석고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들려요? 네, 제가 예, 밖에 나왔는데, 들려요. 예. 예, 근데 얼굴이 예, 안 아이, 나와. 감사합니다. 예, 얼굴이 안 나와요. 얼굴 할까요? 저 예. 누를게요. 예, 예. 예, 제가 운동 밖에 갔다 나와 오셨나 있어요. 봐요. 예. 예? 운동 갔다 밖에 오셨나 나와, 봐. 모자 쓴 거 보니까. 지금 밖에서 하는 거예요. 예. 밥 먹고, 밥 먹고, 저기 답답해서 골프 연습장에 와서 그거 들으면서. 근데 이제 우리 송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쭉 들었는데, 이게 사진을 보니까 농부 같지 않고 아주 그 기공자 같으셔서 정말 농사 짓는 게 맞는지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봉화가 저도 옛날 한번 가봤는데 거기 예. 강지일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서 한번 가봤었어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거 봉화 쪽이라고 그러더라고. 거기가 수박이 많이 난다고 그랬고 유명하고, 제산면인가요? 제산면? 무슨 면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예. 그냥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뉴욕에서 공인회계사로 살면서 이민 와서 뭐 생존에 급급하고 처자식 처자식 벌어 먹이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익숙하지 않은 주제이지만은 그래도 삶의 방식이 다양하게 있고 또 자본주의가 됐던 사회주의가 됐던 완벽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데서 어떤 그 결점이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훌륭한 분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는 고향이 청주인데 방학 때는 그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 집에 가서 삼촌들이랑 같이 농사도 짓고 모내기도 하고, 근데 모내기 할 때 보니까 한 10시에 그 새이라는 걸 먹고 아유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맛있고, 그리고 밭농사 같은 거 할 때는 해 뜨기 전에 뭐를 이렇게 심고 오는데 그렇게 삼촌 따라서 심고 오면은 아이고 어머니 섰고 뭐 밥값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밌게 보낸 그런 기억이 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뉴욕에서는 뭐 우리 송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핀트가 틀릴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많은 친구들이 여기 앞스테이트에 그 땅을 사서 20에이커, 30에이커, 또 앞스테이트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주말 농장 비슷하게 매 주말마다 가서 조그맣게 집도 짓고 웬만한 거는 자기가 하고 또 계단에서 농사도 짓고 또 뭐 쌀농사, 벼농사 같은 거 하는 거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조금 그런 그 좀 특수 작물 같은 거를 하는 분들이 소수지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뉴저지의 최준수 변호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을 그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제 물론 이제 그분도 이제 60은 넘었죠. 돈 벌려고만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를 해보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좀 굉장히 행복하고 정말 그 노동의 가치를 느끼고 너무 행복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역시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먹거리를 이렇게 만들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곡식을 만들면서 어떤 자연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도시적인 삶에서 어떤 자본주의에서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런
그런 그 에너지와 와이어에서 좀 벗어나서 좀 여유를 갖고 또 자기가 만드는 농사진 미나리 같은 것도 이렇게 먹고 했을 때 그 평생을 도시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바쁘게 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하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희열이 되고 아주 그래서 그분은 은퇴 계획으로 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을 그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송 선생님처럼 일찍 젊은 나이에 가셔서 거기 생업을 하시고 또 따님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 또 수익을 내야 되고 또 이런 거는 또 다른 차원인데 여기서 이제 그 뭐 한 은퇴 나이가 돼서 그렇게 뭐 20에이커, 25에이커 그렇게 땅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그런 분들이 손에 흙을 묻히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인간 수양도 되고 마음의 평화도 느끼고 또 이제 건강도 찾고 또 거기서 자기가 수확한 도마도가 됐던 저 미나리가 됐던 그런 것을 먹었을 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논아주고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이 있고 그런데 아무튼 결국 뭐 여러 개 그 농사 지면서 생업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같은 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저기 작은 은행들 그런 그 큰 금액이 아니라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것들도 많이 시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만만치 않고 이제 그런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정말 소셜 레볼루션 차원이지만은 저는 그냥 그 뉴욕에 한 46년 사는 사람으로서 이제 은퇴를 하면은 앞스테이트에 한 뭐 20에이커 정도 사더라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우리 박강태 박사님하고 우리 배 작가님 이렇게 모셔다가 같이 이렇게 좀 생생한 도마도도 먹고 독서 모임도 거기에서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소박한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은 따로 없습니다. 하여간 네. 그런 그 삶의 양태를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많은 자극이 됐고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자연에 기반해가지고 내 몸으로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은 정말 신성한 일이거든요. 정말 기뻐야 되는 일이죠. 환희를 느껴야 되는 그런 일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그게 생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 단순한 노동으로만 다가오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모든 농민들이 이 농업 이 행위가 그렇게 삶의 한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사실은 막연하지만은 하나의 꿈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머지않아 가지고 선생님처럼 이 생계와 무관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즐기는 네, 그런 시절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저기 그 신상홍 장로님 그 저기 말씀해 주실래요? 그 질문하실 거 있나요? 신 저는 장로님.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예. 나중에 송 예. 선생님한테 제가 따로 한번 연락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기다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우리 그 차도 아흔 둘이세요. 우리 노철학자님인데 공공철학자님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 우리 이제 김태창 박사님이 간단하게 멘트 한번 해주시고 우리 저기 그 송성일 그 강사님한테 이제 강사님이 인사하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김태창 박사님 잠깐 멘트 잠깐만 해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생명 개신 미학을 농업에서 다시 배운다라는 걸 거의 날마다 체감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체인해가는 지금 삶을 하고 있고 저의 그 생의 마지막을 진선미 가운데 미적같이 추중하고 살고 있습니다. 추하지 않게 늙고 죽을 때 아름답게 죽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한때는 진리를 위해서 온몸을 바쳤고 또 한때는 도덕적 선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인 적도 있었는데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아름다움으로 생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렬해져서 그래서 공업보다도 산업보다도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다시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런 친구들하고 모여서 그래서 지금 일본의 농업을 아주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저는 항상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그런 길을 좀 밟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정치가 추해지고 온통 사회가 갈등, 분열의 그 날을 보내게 돼서 한없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것도 그 하나의 그 해결책으로서 좀 사람들이 농업을 통해서 생명 가치를 실감하고 나와 너와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더 질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나라가 다시 21세기의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 참. 우리 저기 박광태 박사님 마지막 멘트 한번 해주실래요? 박광태 박사님. 예. 저는 멘트할 거 없습니다. 글쎄요. 오늘 저기 예, 송성일 예, 아우님 너무 고생 음, 많으셨어요. 그리고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저기 이제 그 농어촌공사 상임이사로 있었는데 예. 앞으로는 돌아갈 일 없죠? 저번에 만났던 대로 그냥 그 종로에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아예 안 돌아가고 고향으로 가겠다고 했던데 귀향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예. 그 전혀 뭐 갈 생각 없나 봐요? 어쨌든 뭐 소중한 경험을 한 거고요. 공사 예, 2년 반 근무는 뭐 예.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가지고 농민으로 살아가야죠. 아, 예, 그렇군요. 예. 내가 그 한번 내가 올해 안으로 이빨하고 그 저기 음, 뭐야 저기 치료들 다 좀 몸 눈 각막이 좀 안 좋아져갖고 치료 끝나면 예, 내가 음, 한국에 한번 찾아가서 한번 봅시다. 가을이나 봅시다. 5월 달에 예, 가려고 예. 그랬는데. 네, 예, 네, 예. 그때 기다리겠습니다. 잘 한번 알겠습니다. 갈게요. 예, 봉합하고 예, 갈게요. 예, 예. 간부들 다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고 우리 노구의 그 김태창 박사님 그리고 우리 박광태 박사님 그 우리 이제 백성기 의장님 그 우리 양보경님 다 수고하셨어요. 저기 그 신석구 회계사님 신상홍 장로님 수고하셨고 그 저기 그 다음 달에는 한마디 할게 다음 달에는 리교대학 그 학사 석사를 하시고 박사를 하다가 도중에 저기를 해서 고행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성소은 씨라고 그분이 그 다음 달에는 자기 여정에 대해서 걸어왔던 여정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꼭 이번 그 다음 달에는 이제 서머 타임도 이제 다시 시작했으니까 이번 달에는 그렇지만 다음 달에는 그렇지 않을 거니까 다 이제 익숙해질 테니까 그때는 좀 많이 참석하시고 하고 우리 그 송송일 그 저기 예, 그 아우님도 음, 그분 한번 보행했던 거 한번 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예, 여자분인데 예, 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시고 예, 오늘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한마디 감사합니다. 하실게요. 예, 예. 예, 송 선생님 마지막 코멘트. 예, 저 예, 코멘트요. 예, 예, 제가 감히 이렇게 명사님들을 모시고, 저의 뭐 초라한 경험과 빈약한 생각을 피력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좋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새로운 길을 찾는데 많은 영감을 저는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인연 계속 이어가면서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